1982년 8월 서울 청계천 5가 전두환 정권이 통금을 해제한 지 반년, 도시의 밤은 여전히 불안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락방 봉제 공장의 불빛이 새벽까지 깜박이던 시절이었지요. 재봉틀의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풀과 염료, 땀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에서 4명의 젊은 여공이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7에서 21살, 시골에서 올라와 하루 14시간씩 바느질하며 집으로 돈을 붙이던 딸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야근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지요. 낡은 트럭 한 대가 공장 앞에 섰고 그녀들은 그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누구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을 오갔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실종은 가출로 처리됐고 신문 사회면 한 귀퉁이에 3줄로 실렸다가 곧 잊혔지요. 그 이름들은 청계천의 물처럼 도시의 소음 속으로 조용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청계천 5가 골목 끝자락, 평화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그곳은 봉제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미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3층 건물 옥상 위 판자로 덧댄 작은 다락방. 그곳이 그녀들의 일터이자 잠자리였지요. 천장 높이는 겨우 150cm. 허리를 펴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천조각으로 가려져 있었고 한낮이면 실내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선풍기는 2대뿐이었고 사장은 전기세 아낀다고 늘 눈치를 줬지요. 낡은 재봉틀 20대가 2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싱어, 제규어, 브라더, 일본에서 건너온 중고 기계들이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귀가 멍해졌지요. 밤이 되어도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1982년 8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관제 달력이었지요. 빨간 펜으로 적힌 글씨들. 6일 야근, 10일 야근, 14일 야근, 18일 야근. 한 달에 20번이 넘는 야근 표시였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김순희, 박영자, 이미숙, 최경희였습니다. 모두 20살도 되지 않은 소녀들이었지요. 순희는 전남 보성에서, 영자는 충남 서천에서, 미숙은 경북 의성에서, 경혜는 강원 정선에서 올라왔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중퇴한 이들도 있었지요. 그녀들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와집을 지어드리는 것, 남동생을 학교에 보내는 것, 그리고 가족의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은 없었습니다. 꿈꿀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아침 7시에 일이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도시락을 먹으며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정규 근무가 끝나면 야근이 시작됐지요. 야근은 밤 10시, 11시,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일요일 오후만 쉴 수 있었지요. 월급은 8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3만 원은 숙식비로 공제됐고 5만 원 중 4만 원은 고향으로 붙였습니다. 손에 남는 돈은 1만 원뿐이었지요. 그 돈으로 생리대와 비누, 치약을 샀습니다. 새 옷은 사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을 얻어 입었지요. 그녀들이 사는 방은 공장 옆 사평 남짓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이불을 4채 깔면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동 화장실. 씻는 건 일주일에 2번, 새벽에 찬물로 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사치였지요.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 매단 망태기가 냉장고였지요. 라면과 통조림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면 명동까지 걸어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녀들은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엄마, 나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었지요. 라면 하나로 버티는 날도 많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도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참자. 겨울 보너스 받으면 고향 가자. 우리 내년엔 꼭 설날에 집에 가자. 순이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일하면서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흥얼거렸지요. 사장은 떠들지 마라고 소리쳤지만 순이는 속으로 계속 노래했습니다. 영자는 글씨를 예쁘게 썼습니다. 쪽지마다 작은 꽃을 그려 넣었지요. 언니, 오늘 달이 예뻐. 창문으로 보여. 그 한 줄이 하루를 견디게 했습니다. 미숙은 숫자에 밝았습니다. 라면 10개 1200원, 계란 10개 800원, 김치 500원. 공동비를 꼼꼼히 적으며 이번 달엔 3000원 모았어.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요. 경애는 제일 어렸습니다. 17살. 밤이면 몰래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언니들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가 있잖아. 그녀들은 일요일이면 청계천 근처의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르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지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만이 공짜로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8월은 가장 힘든 달이었습니다. 추석 물량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이었지요. 사장은 말했습니다. 8월만 버티면 고향 보내줄게. 보너스도 있다. 그 말을 믿고 그녀들은 버텼습니다. 8월 14일. 달력엔 빨간 펜으로 야근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이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야근 끝나면 치킨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영자가 답했습니다. 진짜 기대할게. 미숙은 나는 콜라라고 썼고 경애는 웃으며 마지막 쪽지를 남겼습니다. 언니들 최고. 그날 밤 공장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사장은 이상할 만큼 친절했지요. 오늘 일 끝나면 좋은 곳 보낼게. 월급도 더 줄게. 그녀들은 드디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 10시. 공장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짐을 싣는 트럭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덮개 트럭이었지요. 그녀들은 가볍게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방 하나, 화장품 파우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락방에는 식지 않은 라면,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끓여놓고 먹지 못한 저녁이었지요. 재봉틀 위에는 흰 단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가 달던 단추였습니다. 침대 밑에는 미숙의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목표, 올해 안에 50만 원 모으기. 경애의 일기장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8월 13일,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언니들이 있어서 괜찮아. 우리 내년엔 꼭 고향 가자. 그것이 그녀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 평소보다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청계천 골목엔 습기와 천 냄새가 가득했지요. 낮 기온이 36도를 넘었고 다락방 안은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만 내뿜었지요. 아침 7시 그녀들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 끝나면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진짜? 언니 월급날도 아닌데? 괜찮아. 이번 주 보너스 받았잖아. 3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2만 원은 집에 붙이고 남은 1만 원으로 치킨을 사려던 것이죠. 점심시간 순이는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4명이 나눠 먹었지요. 한 조각씩만 먹고 나머지는 저녁에 먹으려고 남겼습니다. 그때 미숙이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사장님 표정이 이상해. 자꾸 우리 쳐다봐. 신경 쓰지 마. 물량 많아서 그런 거겠지. 오후 2시경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40살쯤 된 사내였지요.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웃고 있었지요. 야, 너희들, 오늘 좋은 소식 있어. 그녀들은 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오늘 야근 끝나면 시흥 하청공장으로 보낼 거야. 거기는 훨씬 좋아. 밥도 잘 나오고 방도 넓어. 월급도 2만 원 더 줘. 정말요? 경애가 눈을 반짝였지요.
그럼 거짓말이냐? 너희 고생 내가 다 알지. 그녀들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언제 가요? 오늘 밤 10시에 트럭 올 거야. 짐은 간단히 챙겨.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사장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들은 속삭였지요. 진짜일까? 사장님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 드디어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나는 방이 넓다는 게 제일 좋아. 그녀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일하던 아이든 여공이 고개를 저었지요. 조심해. 그런 말 믿지 마. 그녀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잘 될 거예요. 희망은 그렇게 경계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녁 6시. 다른 여공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쟤네 넷만 남아. 공장 안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락방엔 4명만 남았습니다. 재봉틀 소리만 덜컥덜컥 울렸지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청계천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통금이 해제된 지 반년이었지만 밤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지요. 사람들은 일찍 귀가했습니다. 밤의 골목은 아직도 두려운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 순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2개의 라면을 4명이 나눠 먹었지요. 하지만 설레서인지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시흥은 서울에서 멀어요? 1시간쯤? 버스 타면 금방 가지. 거기 교회도 있을까? 당연하지. 교회야, 어디나 있잖아. 저녁 9시. 사장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 끝났냐?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럼 짐 챙겨. 트럭 곧 온다. 그녀들은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방 하나, 화장품 파우치 하나, 그리고 고향 가족 사진. 그게 전부였지요. 경혜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불은요? 거기 다 있다잖아. 가볍게 챙겨. 밤 9시 반. 그녀들은 다락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6개월 동안 살던 곳이었지요. 좁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영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청계천. 미숙은 가계부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꼭 가져가야 해. 경혜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젠 좋은 일만 써야겠다. 밤 10시. 골목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파란색 트럭이었지요. 덮개가 씌워진 짐칸, 그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엔 사장이, 운전석엔 모르는 사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 타. 1시간이면 도착한다. 그녀들은 순서대로 올라탔습니다. 비닐 시트 위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영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덮개가 닫혔습니다. 순간 어둠이 밀려들었지요. 왜 이렇게 어두워? 괜찮아. 금방 도착할 거야. 밖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곧 간다. 트럭이 덜컹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다락방 옆 공장 여공 한 명이 보았지요. 20살 김현숙이었습니다. 저 트럭, 시흥 가는 길이 아닌데 트럭은 남쪽이 아닌 북쪽, 종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종로 5가, 종로 3가, 종로 1가, 광화문. 트럭은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덮개 안에 그녀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순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끝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청계천 5가 다락방. 출근한 여공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야, 안 일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라면 냄비가 있었습니다. 국물은 미지근했고 젓가락이 꽂혀 있었지요. 재봉틀 위엔 흰 단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가 달던 단추였습니다.
침대 밑에는 미숙의 가계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목표, 올해 안에 50만 원 모으기. 현재 12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삐뚤게 휘갈긴 글씨. 엄마, 나 무서워. 경애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8월 13일 일기. 사장님이 내일 좋은 곳으로 보낸대. 기대된다. 하지만 왠지 불안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창가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어머니께 쓰던 편지였지요. 엄마, 나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요. 돈 많이 벌어서 보낼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봉투엔 주소가 없었습니다. 우표도 붙이지 못했지요. 그것이 그녀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누구도 그녀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8월 15일 일요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청계천 골목은 조용했지요. 대부분의 공장은 문을 닫았고 거리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락방 옆 공장의 여공들이 순이네 방을 찾았습니다. 순이야, 오늘 교회 안 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불, 옷, 신발. 급히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어제 사장님이 시흥 공장으로 보낸다던데? 그럼 거기 간 거겠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순이는 교회 성가대원이었고 그날 찬양 인도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아이였지요. 그때 김현숙이 말했습니다. 나 어젯밤에 트럭 봤어요. 근데 방향이 이상했어요. 북쪽으로 갔어요. 설마 돌아서 간 거겠지. 8월 16일 월요일 보성에서 순이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전화였지요. 여보세요. 순이 좀 바꿔주세요. 사장이 받았습니다. 순이요? 여기 없는데요. 네? 우리 애가 왜 없어요? 시흥 하청 공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을 거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순이는 어디를 가든 먼저 편지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시흥 공장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지금은 없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사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8월 18일 새벽, 어머니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보성에서 서울까지 5시간. 버스비 5,000원, 큰 돈이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말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올라왔지요. 손에는 순이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5가. 어머니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3층 옥상 다락방. 무릎을 부여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우리 순이 어디로 보냈어요? 그러게요. 시흥 공장으로 보내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주소 좀 주세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사장은 수첩을 뒤적이며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경기도 시흥군 소화동. 어머니는 곧장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화동에는 논밭뿐이었습니다. 공장은 없었지요. 여기 봉제 공장 있나요? 봉제 공장? 그런 거 없는데요. 거짓 주소였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은 퇴근한 뒤였지요.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른 여공이 말했습니다. 짐은 구석에 모아뒀어요. 구석에는 순이의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 신발, 이불. 어머니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야. 8월 19일 목요일. 어머니는 종로경찰서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는 것이었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다고요? 8월 14일이요. 벌써 닷새나 됐네요. 왜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거짓 주소, 연락 두절, 이상한 사장.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심했지요. 따님이 몇 살이에요? 20살이요. 그럼 성인이네요. 가출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남자 따라간 걸 수도 있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순이는 편지를 꼭 보내는 애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신고는 접수할게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예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게 1982년의 현실이었지요. 가난한 여공의 실종 따위 누구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직접 딸을 찾았습니다. 청계천 골목을 돌며 사진을 내밀었지요. 혹시 이 얼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봐요. 며칠 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 많아요. 젊은 여공들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흥업소에 넘기는 거죠. 그런 일. 흔해요.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얼굴 본 적 없어요? 8월 20일. 영자, 미숙, 경혜의 가족들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내 가족이 청계천에서 만났지요. 우리 애들은 가출할 애들이 아닙니다. 경혜는 17이에요. 아직 애예요. 가족들은 공장주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애들을 어디로 보냈소? 시흥 공장이라니까요. 거짓말. 거긴 공장이 없어요. 그럼 다른 데로 옮겼겠죠. 하청이 많으니까. 그날 밤 트럭은 누가 운전했습니까? 운송업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딸들이 사라졌는데요.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경찰에 문의하세요.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전 바쁩니다. 이만 나가주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8월 말, 가족들은 보름 동안 서울을 헤맸습니다. 청계천, 종로, 동대문, 남대문, 시장마다, 공장마다, 식당마다 사진을 들고 다녔지요. 이 아이들 못 보셨나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구겨지고 얼굴은 희미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가출일 겁니다. 9월 초, 돈도 체력도 바닥났습니다. 가족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기차역에서 순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추석에 다시 올라옵시다. 다른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찾을 겁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순이야,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기다려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소음만이 그녀를 감쌌지요. 그렇게 첫 수색은 끝났습니다. 4명의 여공은 여전히 사라졌고 경찰은 가출이라 했으며 사장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잊어갔습니다. 9월 5일 순이 어머니는 동아일보 사회부를 찾아갔습니다. 기자님,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신문에 내주시면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런 기사 못 써요. 왜요? 사람이 사라졌는데요. 지금 시국이 어떤지 아세요? 사회불안 조성하는 기사는 못 씁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 실종, 빈곤 같은 단어는 신문에서 사라진 단어였지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기사 쓰면 기자 생활 끝납니다. 한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이런 일 한 달에 몇 건씩 일어납니다. 써도 검열에서 다 막혀요. 어머니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신문사 계단을 내려오며 손에 쥔 딸의 사진이 구겨졌지요. 9월 10일 작은 지역신문 서울일보만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3면 하단, 단 3줄, 청계천 여공 4명, 집단 가출 추정. 지난 8월 14일 청계천 5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4명이 행방불명됐다. 경찰은 가출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실종으로 보고 수색 중이다. 목격자 제보 바람. 사진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단지 숫자 4명이었지요. 순이 어머니는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순이가 그냥 숫자야?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청계천 노동자들 사이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여공들 유흥업소로 팔려갔대.
진짜야? 모르지. 근데 요즘 그런 일 많대. 공포는 퍼졌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지요. 9월 중순 청계천 피복노조가 움직였습니다. 이건 그냥 가출이 아닙니다. 노조 간부들은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4명, 모두 같은 교회, 같은 하숙집, 같은 공장, 같은 날 입사했고 같은 날 사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4명을 골라낸 것이었지요. 이건 명백한 인신매매입니다. 노조 간부가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심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직접 고소하세요. 우린 증거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고소.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불가능한 단어였지요. 변호사 비용도 법 지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사회는 외면하고 경찰은 방관했습니다. 노조 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1982년 8월 14일 청계천 5가 봉제공장 여공 4명 실종, 인신매매 의심, 공장주 김모 씨 관련, 추후 재조사 필요. 그 문장은 노조 캐비닛 깊숙한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기록을 아는 사람은 하나둘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기록을 열 때까지 그 문장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1985년 새해가 흘렀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매년 8월 14일이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청계천 골목을 걸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요. 순이야, 엄마 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매년 온다더라. 딸 찾는다고. 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도 여전했지요. 어머니가 찾아가면 사장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이제 그만 잊으시죠. 내가 어떻게 잊어요? 내 딸인데. 사장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영자 아버지는 너무 울어 눈이 멀었고 미숙이 오빠는 사설 탐정을 써봤지만 헛수고였지요. 경애 어머니는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애가 어젯밤에 왔었어. 웃으면서 1987년 서울 거리는 최루탄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를 외쳤지만 청계천 여공 4명의 이름은 그 구호 속에 없었습니다. 1988년 서울이 화려해졌습니다. 올림픽의 불빛 아래 청계천은 재개발 예정지로 묶였지요. 이제 낡은 건물들은 다 철거합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다락방이 없어지면 순이를 어떻게 찾아요? 1990년대 초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이가 일하던 3층 건물도 철거 대상이었지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곰팡이 핀 벽지. 순이가 살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질 듯한 계단 위에서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엄마 왔다. 이제 여기도 없어진대. 엄마가 널 어떻게 찾아야 하니? 그 울음소리는 빈 건물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중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순이가 바느질하던 다락방. 4명이 마지막 밤을 보낸 그 공간은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 자리에 새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1층은 철물점, 2층은 전자상가, 3층은 음식점. 아무도 그곳이 과거 봉제 공장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죠. 어느 날 순이 어머니가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혹시 여기에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전 작년에 왔는데요. 그냥 빈 땅이었어요. 여기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 순이가 여기서 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머니는 망치와 못이 가득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딸과는 아무 관련 없는 세상의 냄새뿐이었지요. 제가 여기 잠깐 있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할머니네. 1997년 나라가 IMF로 흔들렸습니다. 모두 생계 걱정뿐이었고 청계천 여공 실종 사건은 아무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열렸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시작됐지만 순이 어머니의 세상은 여전히 1982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숙이 오빠가 컴퓨터를 배워 글을 올렸습니다. 1982년 청계천에서 실종된 여공을 찾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위로 댓글만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들이 땅을 파헤쳤지요. 그날 한 인부가 이상한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콘크리트 사이에 낀 낡은 파란색 면직물. 봉제 공장에서 쓰던 원단이었습니다. 그는 천을 펼쳤습니다. 너덜너덜하고 발에 있었지만 안쪽엔 글씨가 보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지요. 엄마, 나 무서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트럭 안이 너무 어두워. 언니들도 떨고 있어. 나 살려줘. 인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이었지요. 그는 천을 가지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이 천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나 글씨를 읽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청계천 5가 공사 구간입니다. 예전에 공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뒤졌습니다. 1982년 청계천 5가 여공 4명 실종 가출 추정. 21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글씨가 있는데 따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75의 몸이었지만 딸을 찾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경찰서 책상 위 투명 봉투 속 천 조각. 그 안에 흐릿한 글씨. 엄마, 나 무서워. 어머니는 봉투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순이 글씨야. 21년 만에 발견된 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였습니다. 늙고 병든 얼굴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지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글씨는 1980년대 볼펜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안에서 쓴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천 조각 한 장이 세월의 먼지를 뚫고 그날 밤의 두려움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청계천의 바람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20년 넘게 묻혀있던 누군가의 한숨이 그 바람 속에서 깨어난 듯했지요. 2003년 천 조각이 발견된 뒤 경찰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사건이었지요. 증거는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공장주 김모 씨는 이미 경기도로 이사 간 뒤였고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단 3마디만 남겼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번호도 기록도 사라졌지요. 남은 건 천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가족들은 무너졌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천 조각을 찾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 말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시간은 흘러 2015년 순이의 어머니는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엄마 먼저 간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2018년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과거의 어둠들도 다시 불려나왔지요. 그 속에 청계천 여공 실종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9년 한 시민단체가 움직였습니다. 1980년대 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진상규명. 그들의 눈에 1982년의 여공 4명이 다시 걸렸습니다. SNS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그 일을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80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날 밤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린 여자애들 4명이 그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살려달라는 것 같았어요. 그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트럭, 예전에도 봤어요. 그 회사 이름이 대자로 시작했어요. 아마 대응운수였을 겁니다. 경찰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대응운수, 실제로 존재했던 회사였습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미아리와 청량리의 유흥업소. 그들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졌습니다. 공장주 김 씨는 이미 1979년에 인신매매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때도 봉제공장 여공들을 팔아넘겼던 것이죠. 생존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김 씨는 1982년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40년이 지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여공 4명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청문회 결론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로 추정되나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 불가. 신문은 짧게 보도했지요. 청계천 여공 실종, 40년 만에 진실 밝혀졌으나 정의는 오지 않았다. 그날 미숙이 오빠는 청문회장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근데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 하늘은 맑았고 청계천 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물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마치 오래된 시간의 죄를 닦아내는 듯했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청계천은 맑았습니다. 복원된 지 20년이 지난 하천은 이제 서울의 명물이 되었죠.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깨끗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 아래 콘크리트 바닥 밑에는 여전히 과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봉틀 소리, 여공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라진 이름들이요. 청계천 5가 구간, 복원된 하천 옆 작은 광장 한쪽에 검은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2023년 가을,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함께 세운 것이죠. 화강암 위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엔 수천 명의 봉제 여공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들의 손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그중 4명은 1982년 8월 14일 이곳에서 사라져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순희 1962, 박영자 1962, 이미숙 1964, 최경애 1965. 우리는 기억합니다. 추모비 앞엔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사철꽃이 피도록 관리되고 있지요. 그 옆엔 투명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추모의 단추함. 누구나 흰 단추를 하나 넣을 수 있는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는 수백 개의 흰 단추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넣고 간 것이죠. 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43주기였습니다. 그날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100명 남짓. 많진 않았지만 매년 조금씩 늘고 있었지요. 미숙이 오빠가 왔습니다. 71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는 경애 조카가 함께였지요. 오빠,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미숙이 오빠는 손으로 동생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숙아, 오빠 왔다. 올해도 왔어. 43년이라는 세월이 그 손끝에서 떨렸습니다. 오빠도
이제 늙었어. 얼마나 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의 조카도 이모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경이요. 이모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사진으로 봤어요. 참 예뻤어요. 이모 이름 따서 제 딸 이름을 경애로 지었어요. 이젠 대학생이 됐어요. 다음엔 꼭 데리고 올게요. 추모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43년 전 오늘 4명의 젊은 여성이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만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청계천 물소리만 들렸지요. 짧은 1분의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시를 낭독했습니다. 25살 대학원생이었지요. 그녀는 1980년대 여성 노동자 인권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땀 흘리며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언젠가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김순희, 박영자, 이미숙, 최경애. 잊지 않겠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흰 국화를 놓았지요. 미숙이 오빠는 국화 4송이를 준비했습니다. 한 송이씩 이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순희 누나, 영자 누나, 우리 미숙이, 그리고 경애 미안해. 오빠가 끝까지 못 찾아줬어. 경애 조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진실이라도 밝혀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오빠는 추모비 앞을 떠나지 않았지요.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청계천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가자. 내년에 또 오마. 하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지요. 내년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 경애 조카가 물었습니다. 오빠, 이모들은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유흥업소로 팔려갔다고는 하는데 그 뒤로는요? 미숙이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지. 아무도 몰라. 도망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지. 그땐 그런 곳이 지옥이었어. 감금당해도 구해줄 사람 없었지. 수십 명이 그렇게 사라졌어. 경애 조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영 모르는 건가요? 아마도 43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살아있다 해도 이젠 70이 넘었겠지.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 혹은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잦아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SNS에서는 가끔 이 사건이 다시 떠오릅니다. 샵 청계천여공, 샵 1982년 실종 샵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분노했고 또 금세 다른 뉴스로 흘러갔지요. 그게 세상의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청계천을 찾아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진이 SNS에 퍼졌고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2025년 11월 한 방송사에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이름들 1982년 청계천 여공 실종 사건. 미숙이 오빠와 경애 조카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공소시효를 바꿔야 합니다. 저도 청계천 가서 단추 하나 놓고 올게요. 며칠 뒤 추모비 앞 단추함은 흰 단추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단체는 그것을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2025년 11월 시민들이 보낸 추모의 단추. 그 병은 청계천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히겠지요. 사람들은 다시 바빠지고 추모비는 다시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2025년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흰 눈이 추모비 위에 쌓였지요. 그날 저녁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코트를 입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지요. 그녀는 눈을 쓸어내며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흰 단추 4개를 꺼내 화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유가족이세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여인은 어김없이 나타나 흰 단추를 놓고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첫눈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혹시 그녀가 1979년의 생존자였을까요? 아니면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여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 시절을 기억하는 한 사람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청계천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그 사이 추모비 앞은 조용했지요. 그들의 삶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름, 사람들의 기억 속 이름, 그리고 첫눈 내리는 날 누군가가 부르는 이름. 김순희, 박영자, 이미숙, 최경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영영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남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할까요? 아니,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잊지 않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모입니다. 그녀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자였지요. 가난이 만들고 무관심이 방조하고 법이 외면한 희생이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4명의 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을 기억할 시간까지 함께 사라졌지요. 1982년 8월 14일 밤 이후 그들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20살에 멈춘 시간. 4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건물도, 거리도, 기억도. 하지만 덮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그 이름이 남긴 온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용기입니다. 청계천의 물은 다시 흐릅니다. 깨끗하고 맑게. 하지만 귀 기울이면 그 아래에서 여전히 재봉틀 소리가 들리지요. 수천 명의 여공이 바느질하던 그 소리. 그중 4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소리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그들을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지만 사라진 자를 존재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